안녕하세요. 하루 본범입니다. 오늘은요, 계속 집값이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언제 투자 타이밍을 잡으면 좋을지 참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지금은 좀 아니라고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좀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 그때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과연 언제일지 한번 기사나 이런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일단 요즘에 집값이 많이 빠진다는 뉴스가 많잖아요. 집값이 빠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작년부터 계속 공급량과 미분양, 인구 수 이런 거를 쭉 보면서 주요 도시들은 공급이 정말 과잉 공급이 아니면은 가격이 내려갈 이유가 없는데 왜 내려가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금리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가 100% 집값을 움직이는 주요 요인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면 굉장히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이 뉴스가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골랐는데요. 200만 원 월세가 300만 원이 됐다. 월급쟁이의 눈물. 이런 제목을 가진 기사가 나왔습니다. 월세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월세는 이자가 나가는 게 아니죠. 월세는 대출이 아닙니다. 보통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잖아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과 월세를 비교했을 때 월세가 더 저렴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람들이 월세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전세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2년 전에 전세를 계약했던 사람들은 올라간 전세값을 그거를 몇 억씩 서울은 평균 2억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2억을 한꺼번에 다 대출로 땡겨 오려고 하면 그 이자가 더 높다는 거죠. 월세로 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상승분을 다 월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월세 수요가 많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많아지니까 월세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월세 매물이 계속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사를 밑으로 쫙 읽어보면 금리 인상과 맞물려 전세보다 월세를 찾는 수요가 갈수록 늘어서고 있다. 예상보다 빠르게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다 보니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부터 월세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말이 써 있습니다. 월세 전환율 전세금 금리보다 낮아. 월세 전환율이 전세 금리보다 낮다는 얘기예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비율인 전세 전환율이 연 4.8%로 오름세이긴 하지만 아직 전세 대출 금리보다는 낮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전세와 월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전세를 들어가려면은 이제 은행에 내는 이자가 집주인에게 주는 월세보다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월세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와 같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꾸 가격이 올라가면 언젠가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보다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전세를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전세 수요가 또 몰리고 이거는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차라리 정해진 월세를 일정 기간 동안 내는 게 유리하다고 보는 수요가 있다며 금리가 지금처럼 계속 올라가면 월세는 가속화될 거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은 매매나 전세나 월세 이렇게 셋 중에 선택을 하나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됐든지 간에. 근데 그 중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매매가 쉽지가 않잖아요. 가격도 일단 너무 비싸고 또 대출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매매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전세나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지금 설명했듯이 사람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거는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금리가 이렇게 집값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1순위 요인은 아닙니다.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고 해도 공급이 너무 부족하면 계속 집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처럼 빠르게 아주 빅스텝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 다른 요인들을 눌러버리는 그런 아주 메가톤급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으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움츠러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상가를 손님들한테 소개를 할 때도 상가 수익률이라는 걸 따지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은행에 예금 이자가 4%대 초반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가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은행 4% 이자보다 높아야지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4%대 이상 나오는 상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입지가 좀 괜찮은 곳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4% 이자도 점점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힘들게 사서 임차인 들여서 월세를 받고 이런 리스크를 감당을 해서 4% 이상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 투자를 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익성 물건에도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도 마찬가지로 이자를 은행에 주던지 아니면 월세를 주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던 8월 전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은 월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금리 때문에. 그러면 이 금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까요? 금리는 항상 오르거나 항상 내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금리 방향이 어떻게 될지 그런 기사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어제 제가 찾아본 기사인데 여기 제목에 나옵니다. 기준금리 연말까지 2번이나 3번 더 올린다. 내년에는 내릴 수도. 이게 100%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불황이 올 수밖에 없죠. 너무 시장이 움츠러드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 추이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현재 이렇게 파란색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빅스텝을 한 거죠. 지금 다 0.25, 0.25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는 0.5를 한 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0.5씩 올릴지 그거는 잘 모르는데 기사를 읽어보면 이제 피크는 찍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하반기 이후 경기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내년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하는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연말 기준금리가 2.75에서 3.0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은 합리적이라며 국내 물가 흐름이 예상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금리를 당분간 25bp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0.5%를 올려서 빅스텝을 단행을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는 얘기죠. 당분간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래서 앞으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0.5를 한 번에 올리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죠. 앞으로 올리면 0.5씩 2번이나 3번 더 올릴 거다. 근데 그것도 미국을 봐가면서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를 계속 올리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3.25로 한 차례 추가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봤지만 경기 전망치 등을 고려했을 때 연말 3% 수준까지의 기준금리가 내년까지 동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런 연구원의 의견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년까지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지 여부는 물가에 달려 있다. 그렇죠.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면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되는 얘기죠. 지금 고통스럽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정부와 한은의 예상대로 올해 10월 말 정점을 기록하고 안정된다면 내년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물가가 잡히면 좀 어느 정도 천천히 올리거나 동결을 하거나 그렇다는 얘기죠. 다만 글로벌 고물가 추세가 완화되지 않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100bp 이상 크게 벌어진다면 내년 1분기에 한 차례 더 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3.25%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렇죠. 3.5%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있죠. 그러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기준금리는 계속 올리면서 물가의 흐름을 보고 그 속도를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고금리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알고 있죠. 언제까지 이렇게 올릴 수는 없다. 그러면서 경기 둔화가 강하게 진행되고 물가 상승세가 완화된다면 내년 4분기에는 기준금리 인하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연준도 미국 연준을 말하는 거죠. 2019년 마지막 인상 이후 1년이 안 돼 금리를 인하한 적이 있기 때문에 1년 사이 금리 인하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상황만 되면 금리를 언제든지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결론은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올리는 거는 미국의 흐름을 봐서 올리고 있고 물가의 상황을 봐가면서 올린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피크는 찍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동결을 하든지 아니면 올리는 속도를 좀 둔화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안정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금리가 올해는 계속 조금씩 오르고 내년에는 좀 동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려면 물가의 흐름을 좀 봐야 되잖아요. 물가는 주로 뭐가 있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원유잖아요. 그래서 원유나 뭐 원자재 이런 게 있는데 원유나 원자재 흐름이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게 서부 텍사스유 그래프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가장 최근에 정점을 찍은 게 2022년 6월 달이에요. 이때 미국에서 발표한 CPI가 9.1%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빅스텝으로 올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런 다음에 유가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를 6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점 둔화되고 진정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100%는 아니지만 다른 자료들을 보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곡물 이런 걸 보면 곡물 옥수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보면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물가가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섣불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물가가 피크를 찍는 시점은 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게 10년, 20년을 기준으로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단기간을 봤을 때 최근 1, 2년 사이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는 금리를 지금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일은 없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급량이 그렇게 폭탄 수준으로 많지 않으면 집값은 웬만하면은 우상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곳에는 공급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 이런 곳이나 지방광역시도 대구, 대전, 세종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좀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금리가 많이 주요 변수를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전월세 가격이 흔들리는 거죠. 전월세 가격이 흔들리면 집값도 당연히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전월세 가격이 어떤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전월세가 안정적으로 꾸준히 상승을 하면 집값도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15억 이상인 집들은 대출이 안 됐었잖아요. 그런 곳들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웬만한 곳은 다 대출을 받아서 집들을 사잖아요. 그리고 전세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좀 힘든 시간을 겪고 내년에는 내리면은 좋겠지만 내리지 않을 수도 있고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월세를 선택하느냐 전세를 선택하느냐의 기로에 섰을 때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기도 있겠죠.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 멈추고 또 월세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그냥 월세 내느니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수요가 많아지면 전세값은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값이 올라가면 집값을 밀어 올리겠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결론은 힘든 시간을 더 버텨야 된다. 더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금리의 방향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금리 리스크만 해소가 된다면 과연 올라갈까? 뭐 그런 것들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보는 사이트 아실에서 먼저 공급 물량을 한번 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공급 물량이죠. 평택에서 공급량은 이때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쭉 내려가고 있고 지금 가격이 2021년도에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초까지는 뛰다가 지금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10%에서 한 15% 정도는 빠진 것 같아요. 금리가 아니면 이러한 공급량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 하락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미분양도 볼게요. 공급량하고 미분양이 가장 중요하죠. 미분양은 이때 많았죠. 2019년도에. 평택은 고덕신도시가 들어오면서부터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한 도시인데 2019년도에 고덕신도시가 주요 단지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평택이 굉장히 많이 미분양이 발생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것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서평택에 있는 안중지역이에요. 안중지역이 지금은 조금 인기가 없지만 한 10년 정도 내다보면은 여기도 굉장히 괜찮을 곳이거든요. 화양지구라고 단지를 크게 조성하고 있어요. 고덕만큼 크진 않지만 여기도 서평택의 주요 주거 단지가 될 거라서 이쪽에 지금 많은 아파트들이 분양을 하고 있는데 원래 고덕신도시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분양할 때 그쪽도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엔 다 소진이 되고 가격을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겁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리미리 선점하려고 여기 화양지구에 지금 분양하는 곳도 있어요. 분양 오늘 1순위가 들어가는 곳도 있는데 관심들이 많으세요.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미분양이 났으니까 가서 줍줍을 하시라 이렇게 좀 안내도 해드리고 앞으로 분양을 어디 어디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만큼 평택은 그렇게 잠재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도 사전 청약이나 이런 걸 할 때 2순위까지 가지 않아요. 평택은 전국구 청약 대상이라서 2순위도 다 안내가 나와 있지만 특별 공급이나 1순위에서 다 마감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금리가 안정이 되고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평택은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잖아요. 줄어드는 횟수가 한 번도 없어요. 이런 도시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정체가 돼 있는 곳은 예를 분당 이런 데를 봐도 이미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런 구간에 진입을 했거든요. 이미 도시가 다 완성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정체라고 해야 되나? 거기 내부에서 변하는 건데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도 많이 정착을 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 안양 이런 데를 보실까요?
안양 줄어들고 있죠. 안양시 동안구 여기 평촌이 있는 곳이잖아요. 여기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내부적인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면 줄어든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시가 완성이 되고 순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평택은 그러기 전 단계라는 거죠. 아직 성장을 많이 할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삼성전자나 저쪽 서평택에 있는 산업단지들이 들어올 계획들이 다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면 더 많은 인구들이 들어올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택은 다시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항상 보는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공급량과 미분양,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급량을 봤을 때 물론 외곽 지역은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뭐 화양지구나 뭐 아니면은 그 평택 외곽 쪽에 있는 그런 좀 저렴한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요 단지들 있잖아요. 뭐 제가 있는 고덕 신도시나 아니면 지제역이나 아니면 세교 뭐 비전동이나 이런 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동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들은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곳 볼까요? 우리가 평택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장 아파트가 고덕 파라곤 아파트 33평형이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가격이 9억 8천인가를 찍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근데 전세값은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전체값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유지가 된다는 거는, 전세는 어떻게 보면 실거주 수요잖아요. 이만큼을 지불하고라도 여기를 살 수요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전세값이 빠지는 곳은 그 수요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보면 지제역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이 뭐 4단지 여기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전세값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하지만 어느 정도 요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도 고점 대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5단지 같은 경우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스테이트도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근데 요즘에 거래가 너무너무 없기 때문에 이게 추세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한 건을 가지고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나타낼 수밖에 없지만 이거는 조금 더 긴 시간을 보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지금 평택에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이나 뭐 굉장히 문의가 많으세요. 근데 내가 3억을 가지고 있다, 1억을 가지고 있다, 5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조금 기다리고 관망을 하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아직은 집값이 올라갈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금리가 좀 진정이 되는 걸 보시면 그때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렇게 몇몇 아파트들은 좀 지켜보시다가 투자를 하셔도 괜찮고 실거주를 하셔도 괜찮고, 또 하나 괜찮은 아파트가 현대, 여기 굉장히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죠. 여기는 지금 이렇게 입지가 좋아가지고 나중에 재건축 호재도 좀 있고, 그리고 현재 재건축을 중요하게 보지 않더라도 현재도 굉장히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 투자를 해두면 뭐 1, 2년 사이에 크게 바뀌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시세 상승은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죠.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거는 조금 더 떨어졌을 때 투자를 해놓으시면 좀 괜찮겠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 이중 부영 이런 데도 입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다가 지금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전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이 갭이 또 붙어서 갭 투자자들이 또 들어갈 타이밍이 올 겁니다. 지금은 투자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선뜻 권해드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시기가 많이 걸리진 않고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반까지 좀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내년부터는 지금보다는 환경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평택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평택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단지들을 좀 보고 있다가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말이 모두 다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뉴스나 뭐 이런 빅데이터를 많이 보고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는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